건설적인 현지지도 강행군으로 우리 군대와 민의 강성대국 건설 투쟁을 진도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11월 24일 낙원 기계연합 격서를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북한의 언론은 여전히 북한의 산업시설이 잘 돌아간다며 떠들고 있다. 인민들 역시 배불리 먹고 있다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농민들은 그렇다 지금 노동자들도 배급을 한 달 일하면 보름치밖에 못 줘요. 그리고 뭐 정심하게 나가서 국수 싸먹인데 글쎄 노동자 보름치라는 게 가족이 보름치가 아니에요. 본인만 보름치예요. 한 끼 한 끼 시장에서 가져다 먹지. 그러니까 1일 이상 식량이 쌓여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쌀자루나 독이 있는 집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8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에 그렇게 저 뭐 돌아 못 갔어요. 근데 90년대 와서 이제 그게 완전히 확 그러니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아 완전 그때는 국가가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에 됐죠. 북한에는 뭐 하다못해 이빨 쑤시개까지 중국 상품이 없으면은 살지 못해요.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드러낸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생활 필수품은 장마당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취급받는 중국산이 북한에서는 최고 대접을 받는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힘들어하는 북한의 경제. 대체 북한 경제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북한 주민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 시기와 그 배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면에 나선 시기, 그리고 북한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 두 시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이 시기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그 시기에 묘하게도 북한의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 보통 체제가 몰락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 북한 정권의 몰락, 북한 경제의 균열 역시 그 원인은 북한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87년부터 문서 정리실, 다른 말로 김일성 부자의 이론 서기실에서 사업을 지도한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지도한 문서 정리실은 북한에서 취급되는 각종 통계들이 집중되는 곳. 그런데 이 문서 정리실에서 이상한 일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동지, 올해 경제 상황은 어떻소? 네, 올해도 미누스 성장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보고서? 설마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겠디요? 저기 김정일 동지, 경제 지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지 그 다음엔 나라 살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요?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를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얼마나 상심하겠어. 기르고 외부에도 미누스 성장이라고 보고하면 우리를 깔볼게요. 알겠습니다. 미누스 안 나타나게 수정을 하가시아요. 기래야 돼. 당시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각종 통계를 왜곡시켜 발표해버렸다. 하지만 황장엽이 본 통계에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떠오른 무렵인 1975년부터 이미 북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김정일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1986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는 대체 왜 이렇게 급격히 악화가 됐을까? 북한의 경제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김정일이 경제는 뒷전으로 밀쳐버리고 권력을 잡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순수하게 경제를 건설할 때도 개인 우상화를 높이는 데 우선을 두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10월부터 그해 말까지 진행된 70일 전투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1974년 그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게 74년 2월 당중앙위 5기 8차 전원회의인데 그 무렵에 이제 당의 회의를 열어서 당시 6개년 계획 수행 중에 갑자기 그 10대 전망 목표라고 해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김정일이가 회의를 열어서 그 목표들을 다 1.5배 내지 막 2배씩 막 높여가지고 그걸 달성하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 지금 기존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표를 갑자기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대답 없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지. 어떡할 거냐 김일성이가 막 탁자를 치면서 누가 해결할 거냐고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손을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든 게 그게 김정일이었거든요. 김정일 동무 한번 해보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소위 70일 전투예요. 들으신 대로 김일성은 1974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한편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높이게 된다.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계획이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으며 6개년 계획을 당 창건 30돌 전으로 앞당겨 점령하라. 아무리 김일성의 명령이지만 누가 봐도 6개년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나 김정일입니다.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당 창건 30돌 전으로 앞당기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이 손을 들었고 김정일이 경제 부문에 대해 지도력을 보여주고자 추진했던 노력동원 운동이 바로 70일 전투다. 그러나 김정일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70일 전투는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마저 무시한 채 진행된다. 한 가정의 살림을 계획할 때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건 기초 상식인데 김정일은 나라 살림을 하는데도 그런 상식은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만 높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들만 괴롭혔다. 피곤해 죽겠네. 지도원 동지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네. 조심하라. 하품이 나는 걸 어쩝니까? 그 하품이 날 때는 입을 딱 막으라. 70일 전투는 고작 사람 잡는 전투야요. 이 사람 죽고 싶어 환장했네. 알았쇼. 100% 과제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요. 그쪽에 부부 동지 일 안 하고 뭐 하는 기야요? 예예예예예 합니다. 해요.
70일 전투 죽을 때 죽더라도 하시자요. 70일 전투라고 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70일 동안 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자기 맡은 과제를 어쨌든 100%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탄광이나 광산에서 100톤을 생산한다면 120톤 이상을 생산해야 되고, 군인들은 특히 뭘 하냐면 여기처럼 실탄을 자주 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0번 조준하기 연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쏘지는 못하고. 그리고 매일 총 닫고 포 닫고 뭐 70일 전투라는 게 제일 죽어나는 게 노동자들하고 농민들. 북한에서 철도 안전원을 했던 김용화 씨도 70일 전투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들만 죽이는 70일 전투. 70일 전투가 노동자만 힘들게 했던 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만들었던 시설을 죄다 망가뜨렸고 그 어떤 이득도 없이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역행을 가져왔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정일에게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곧 숙청이니까. 이미 그때는 김정일에게 상당한 힘이 있었고 오직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70일 전투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 김정일은 70일 전투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 조직들에게 경제사업을 지휘하도록 했다. 당 조직 대부분은 김정일의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상식조차 무시한 김정일이 지시했고 역시 경제를 전혀 모르는 당 일꾼들이 관리를 맡은 것이다.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쯤 되면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예상대로 북한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서 철도 안전원으로 일했던 김용화 씨. 황해제철소 같은데, 황해제철소는 북한에서도 뭐 제일 크다는 그 여기 말하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기지가 있는데, 일단 뭐 고철이고 뭐고 정동원에서 그때 역군하면 그 다음에는 미천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빠니아식 그 지시 관철을 기본으로 하지 전망을 기본으로 안 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 한동안 생산이 군수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굴진이라고 해서 굴 모양을 이루면서 땅을 파는 게 먼저 아닌가. 먼저 굴을 파야 굴 안에 있는 석탄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계속 목표만 달성하기를 원했다. 시간은 없고 목표는 달성해야 하고 자연히 굴을 팔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럴 때는 이미 파놓은 탄맥의 탄만 긁어낼 수밖에. 굴지는 하지 않은 채 계속 탄을 캐내는 채탄을 계속하니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김정일의 70일 전투는 결국 경제 분야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린다.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증언이다. 김정일이가 처음에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번
본때를 뺀다고 하면서 한 게 속도전, 전격적으로 하면서 석탄도 자꾸 캐먹기만 했거든. 굴진을 선행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72 전투에 큰 손해를 줬지.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도 설비를 이렇게 개선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그걸 이제 착취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다 낡았지. 그렇게 해서 공장이 돌지 않는다고 해서 개선하면 얼마 있다 또 폭파되거든. 비료 공장이 우선 그렇게 되지. 비료 공장이 그렇게 되니까 농촌에다 비료를 줄 재간이 있나. 그러니까 농에서 비료 못 줘, 농약 못 줘. 그러니까 농촌에서 또 일은 안 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지. 석탄 분야에서는 석탄 생산 자체가 중지되다시피 하고 제철 공장은 멈춰버렸다. 빨리빨리 속도전에 지친 노동자들은 슬그머니 일손을 놓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자기 공로를 과장해 보고한다. 아버지, 이 자료를 좀 보시라요. 목표를 달성했시오. 기래 장하구만. 70일 전투를 성공으로 치렀구나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70일 전투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70일 전투 이후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전투가 끝난 뒤 북한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70일 전투 당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자재를 다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이 야심차게 벌였던 70일 전투는 북한의 경제를 뒷걸음질 치게 만든 첫걸음이다. 이렇게 만들고도 아직 할 말이 남았을까? (1970년대)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똑같은 시기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정일은 세습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떨어졌고 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명환 연구위원의 설명.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가 더 확대 강화됐는데 그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정당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랄까 아니면 그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과도한 우상화에 집착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자신의 반대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자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비판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아주 과도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김정일은 우상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런 수령 우상화를 통해 김정일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수령은 인민 대중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해 인민 대중의 추대를 받게 되는 초인간적인 절대적 존재내다. 기르고 수령은 딱 한 번 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후계자는 수령에게 가장 충직한 사람이 그 지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기르고 수령에 대한 충성은 후계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령에 대한 충성이 영원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위에서 김일성은 인민의 어버이이자 하나님의 스승이 된다.
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노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돌신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 다 우러르니 만민이 징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광명성 탄생이라는 신화다. 광명성 탄생은 김정일의 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령의 후계자로 점지된 것이라는 주장.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이런 광명성 탄생의 신화를 만들면서까지 김정일은 우상화 작업에 몰두한다. 그 후에도 김정일은 이런 수령 절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과 자신의 혁명 활동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위조해서 선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우상화 작업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이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 전역에 김일성 우상화물이 8만 7천 개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김일성 사망 당시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진 김일성 동상, 그 다음에 혁명 사적지, 기념관 이런 걸 다 합쳐서 8만 7천 개인데 이 8만 7천 개 건축물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상화만 하더라도 그게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김정일이 하게 되는데요. 우상화 작업의 하나로 김정일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상징물을 만든 것이다. 김일성 사망 당시의 통계로 동상이나 기념관이 8만 7천 개나 된다니 8만 7천 개나 되는 우상화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단 말인가. 인민들을 살리는 데 쏟아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니 북한의 경제가 후퇴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모든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쓰이는 곳은 인민들을 살리는 곳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전물에 최우선적으로 쓰였다. 게다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선전물은 세계 최대급 아니면 세계 인류급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군으로 강하고 선군으로 존엄 높은 이 땅 위에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령 영생 위협의 성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우리 조국 땅 위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불멸의 대기념비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경탄하는 대기념비들이 어떻게 솟아올라 디딤돌만 3m, 높이는 무려 10m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인물 동상. 처음에는 동상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가 햇빛을 받으면 눈 주변이 검게 보인다는 이유로 또다시 동으로 만들었다는 김일성 동상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도 김정일의 작품이다. 김정일은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맞이하면서 이 동상을 세운다. 어린 시절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제막식을 지켜본 김성민 씨. 내 기억이 지금 생생한 게 아마 어른들은 그 사이 그 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아이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너무나 웅당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김일성 동상 제막식 할 때 그걸 보겠다가 아파트 옥상에 바닥바닥 올라갔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근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 집은 5층짜리 건물이었고 만수대 동상은
조금 언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옥상에 올라가 보였는데 올라가서 기다리던 순간 그 흰 천으로 씌워져서 그게 착 풀어내려야 되는데 김일성이 오른손을 뻗치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 끝에 피레침이 있었어요. 후연에 가보니까 그 천이 안 내려오더라고. 한쪽은 쭉 내려오는데 한쪽이 팔 끝에 끝내 걸려서 안 내려오더라고. 밑에서 당겼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그게 이제 내려왔어요. 후연에 가보니까 거기 피레침이 있더라고. 그게 걸렸던 것 같은데.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김일성 동상. 대체 누구를 위한 동상인가? 이 동상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건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이다. 그리고 지구상 어느 독재자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동상을 제작한 인물은 없다. 김일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독재자로 불렸던 쿠바의 카스트로는 단 한 개의 동상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가 아닌 전국에 걸쳐 골고루 동상을 만들어 제막한 것이다. 이 모든 악행을 김정일이 주도했고 당시 김정일의 관심은 오직 우상화, 신격화 작업뿐 북한의 경제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김정일은 70일 전투 이후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펼쳐나간다. 그 시기 북한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정일이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하나씩 펼칠수록 북한의 경제는 가파른 절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리고 있었다. 절벽 밑으로 떨어질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